트럼프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끊임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세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관세를 넘어 더 큰 위기가 올해 미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미국의 재정 위기입니다. 전 앞으로 미국에 다가올 재정 위기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큰 기회라고 믿고 있는데요.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거나 거의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반감기 사이클 이론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처한 재정 위기를 이해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알아보면 미국이 곧 돈을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는 현금의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이 시장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이죠. 비트코인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흰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붉은색 선은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라는 지표인데 한마디로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80%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충 봐도 그래 보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비트코인 상승장을 분석해 볼까요? 2017년에서 2018년 비트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M2 지표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M2 지표의 상승은 중국이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M2의 양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이 M2를 따라서 상승했죠. 더 최근인 2020년에서 2021년을 보면 역시 M2 지표가 상승하는 게 보이는데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발행한 여파로 이렇게 M2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따라서 상승했죠. 비트코인 가격의 큰 그림을 결정하는 건 이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M2라는 사실은 꽤나 명확해 보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다시 이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느냐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현금 유동성이 곧 늘어날 것이라는 사인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줄여서 Reverse Repo라고 불리는 연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은행에서 현금을 이 Reverse Repo에 맡기면 연준에서는 그 대가로 이자를 매일 줍니다. 왜 우리가 아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1년에 몇 %씩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 있죠.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요즘 1년에 4% 정도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가 바로 이 Reverse Repo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이후 이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연준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엄청난 양의 현금을 발행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엄청나게 발행한 현금들은 미국의 은행 계좌에 들어왔고 은행들은 이 넘치는 현금들을 다시 이 연준의 리버스 리포에 넣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리버스 리포가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까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재무부는 10년 혹은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같은 경쟁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있고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어들은 10년 혹은 30년 동안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으려면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는데 미국 재무부는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2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면 단기 국채에는 수요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 수요는 바로 방금 우리가 본 머니마켓입니다.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는 협력을 합니다. 연준이 예를 들어 리버스 리포에서 주는 이자율을 4%로 지정해주면 재무부에서는 이자율 4.5%짜리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 머니마켓 입장에선 재무부의 단기 국채가 더 높은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스 리포에서 돈을 꺼내서 재무부에 단기 국채를 사주겠죠.
그리고 연준과 재무부는 이렇게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발행할 필요 없이 2년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을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버스 리포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잔고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 비하면 사실상 잔고가 거의 빈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인 즉슨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재무부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기 국채를 사줄 수요가 없고 이제는 1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마치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이 어려운 문제는 풀기 싫어서 쉬운 문제들만 풀다가 이제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뉴스에서 트럼프가 매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자율 너무 느리게 내린다 하면서 비판하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자율을 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장기 국채들을 발행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자율만 내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트럼프의 현재 계획은 이겁니다. 연준은 이자율을 내리고 재무부는 낮은 이자율의 새로운 장기 국채들을 발행하고 이 장기 국채들을 판 돈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부채들을 갚는다는 것인데, 자, 이런 과정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이 낮은 이자율의 장기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국채 바이어였던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세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만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뉴스에서 매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국채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국채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서 국채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국채의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face value 5만 불짜리 10년 만기 국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이 3%라고 써져 있네요. 이 말은 이 국채를 사면 10년 뒤에 5만 불을 돌려준다는 것이고 10년 동안 매년 이 face value 5만 불에 3%의 이자 1,500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진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국채를 10년 동안 무조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국채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5만 불에 샀던 이 국채를 어떤 사람이 10만 불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현실 세계에서 국채 가격이 2배로 오르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이 국채를 사는데 10만 불을 소비했지만 이 사람이 돌려받는 금액과 이자는 이 국채 자체의 face value에 기반합니다. 10년 뒤에 미국 정부에게 돌려받는 금액은 이 국채의 face value인 5만 불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이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자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 국채의 face value 5만 불의 3%인 1,500불이죠. 그럼 이 사람의 실질 이자율, 즉 채권 수익률은 얼마죠?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은 10만 불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실질 이자율은 1,500 나누기 10만인 1.5%입니다. 국채의 가격이 2배가 뛰니 이 국채의 채권 수익률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말하는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바로 이 국채를 산 사람의 채권 이자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국채의 가격이 이 국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국채 금리에 대해서 설명하냐? 바로 요즘 이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미국의 국채 이자율은 하락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그 안전자산이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뜻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원하니 국채의 이자율은 떨어졌겠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원래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로 몰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S&P 500은 폭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폭등했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금의 가격에서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금의 가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4월 달의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던 4월, 금의 가격은 폭등했죠. 바로 해외의 자본들이 미국 국채에서 중립 자본인 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바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연준에게 남아있는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QE,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돈을 통해서 국채들을 사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엄청난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놓고 양적 완화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이죠. 그래서 연준이 쓸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Yield Curve Control, 줄여서 YCC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 첫 번째 옵션인 양적 완화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국채가 있고 이 국채의 이자율이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국채 금리는 너무 낮아서 수요가 없겠죠. 원래는 그럼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올려서라도 이 국채를 팔아야 될 텐데 이때 연준이 나서서 이 국채들을 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수요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무부가 설정한 국채 금리에 맞춰서 국채를 사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옵션은 앞뒤 안 가리고 돈부터 프린트한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옵션은 그나마 상식적인 선에서 즉 재무부의 국채들이 팔리는 선까지만 돈을 푼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이 정책을 2016년부터 최근인 2024년까지 실행했고요. 호주 중앙은행 역시 이 정책을 코로나 시기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주의 금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중의 은행들이 이 국채들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SLR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소유할 때 국채 대비 현금의 양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5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룰인데요.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 SLR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SLR은 본래의 의도인 안전장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SLR을 폐지하거나 이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규제 때문에 현금이 묶여있던 은행들은 이제 그 현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 방법 역시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간접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리버스 리포를 통해서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위기를 땜빵하듯이 밀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리버스 리포의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점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징후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통해 더욱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 폭등한 금의 가격 추이를 보면 그 트렌드는 더욱 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 되던 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증가하는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저의 분석이 맞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1년 이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0년대처럼 폭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으로 1년 이내에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20만 불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하나당 20만 불 혹은 50만 불 이런 예측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실체도 없는 인터넷 돈이 어떻게 그렇게 비싸지냐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미국의 재정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발행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느냐입니다. 돈의 역사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정부치고 돈을 더 발행하지 않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힘든 길을 선택한 정부는 없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아마 양적 완화 대신 어떤 또 다른 멋진 말을 지어내서 간접적으로 돈을 더 발행하는 효과를 내는 정책을 펼치겠죠. 그리고 그 효과는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니까요.